11월 21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별로 꺼려하는 주제인데 한반도 및 군사 관련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역시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반도나 군사 관련하면 금방 떠오르는 말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빠지는 게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좀 해봐서 저런 게 있었지라고 해서 조금 추가를 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은 알아야 할 게 무지 많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관이 되게 많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주로 나오는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까지만 알면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데,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인가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사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고, 의외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무섭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외신에 보도되는 것만큼 우리는 실제로 못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닐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번에 연평도 공격 사건 같은 경우는 엄청 컸잖아요. 그러면은 이종훈 씨? 연평도 공격 사건에 있었던 사용되었던 북한이 쓴 무기의 이름을 아시나요? 미사일 이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수현 씨? 그러면은 북방한계선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북방한계선. 못 넘어오게. 그럼 누가 그었냐고? 누가 그었나요? 그거는 협의해서 누구하고 누가요? 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보세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북방한계선이 누구랑 그은 건지 모르는데 미국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얘기죠. 왜 북방한계선을 우리하고 북한하고 그것은 북한은 왜 맨날 넘어올까? 그런 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별로 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특히나 군사 같은 경우는 별로 실생활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낌이 드니까 이게 모르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글을 보거나 하다 보면요, 관련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몰라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관련 글들을 쓰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고 전문가에 맡겨놓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전문가들이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한반도 관련한 표현들을 쭉 한번 짚어보고, 군사 관련해서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스템셀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다루지 않지만 항상 나오는 글들을 그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건 맨날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영민만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다는 모르더라도 제가 아는 정도 수준이면은 전문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관련 표현들을 짚어보고 제가 이게 어떨 때 주로 나오는지 얘기를 드리고, 그 밑에 명칭 및 표현 in articles라고 돼가지고 이제 글들을 한번 쭉 모아봤어요, 몇 개를. 그래서 이걸 같이 읽어보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높여보는 걸 하겠습니다. 물론 특강을 하자면 군사 전문가를 불러다가 한 두어 시간짜리 특강을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반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Korean Peninsula가 아니라 The Korean Peninsula 해야 되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페닌슐라 자체를 P를 대문자로 써야 되냐 소문자로 써야 되냐는 아직도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문자로 써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The Korean Peninsula입니다.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한반도에서라고 하면 전치사를 뭘 써야 될까요? in일까요? on일까요? on이에요. on.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반도에 살면서 on the Korean Peninsula 틀리면 안 되겠죠. 항상 on the Korean Peninsula예요. 한반도. 그러면은 한반도에 있는 나라 두 나라. 우리하고 저 북쪽 아닙니까? 한반도에. 그죠? 그러면은 공식 명칭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공식 명칭. 한국은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The ROK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인인, 저기 공식 명칭 뭡니까? 사우스 코리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식 명칭,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북한은요? The DPRK. 우리 반쪽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리 주적이라고는 하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어떻게 써요?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말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나라가 워낙 반공교육이 잘 돼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얘기만 하면 갑자기 화들짝 하는데 참 잘못된 태도죠. 아니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반쪽인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편하게 부를 때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는 할 때 편하게 부를 때 사우스 코리아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말 그대로 남한, 그리고 노스 코리아는 북한.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남한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명칭상 맞지 않습니다. 한국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한,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우리 정부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한, 북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원래 한국, 북한이라고 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남북한,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북한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데 사우스 코리아 나오는데 남한, 이거는 틀린 표현인 겁니다. 한국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근데 북한과 관련됐을 때만 남측, 북측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남북관계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남북관계. 뭐 두 가지를 써볼게요. South-North Relationship 혹은 Relations 이렇게 부르면은 물론 코리아라는 게 명백히 전후 상황에서 다 안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이런 걸 쓰죠. relationship 혹은 relations, interkorean. 왜 interkorean이어야 돼요? 형용사니까, 그죠? interkorean, 양측, 남북관계. 우리가 남한 사람인데 남북관계 동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남북한 관련해서만 몇 가지 알아봤고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유엔이 항상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과 함께. 유엔을 영어로 The United Nations 이 정도 아시게 될 거고요. United Nations가 생기기 전엔 뭐였나요? League of Nations라고 해서 우리 그때는 뭐라고 불렀나요? 국제연맹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국제연맹이 군사적인 개입 능력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필요성들이 차차 제기되자 안 되겠다. 새로운 걸 만들고 거기다가 어떤 무력 개입을 허용하는 그런 새로운 강력한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국제연합입니다. The United Nations요. United Nations 헤드쿼터스가 어디 있죠? 그냥 본부. 뉴욕시티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뉴욕시티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죠. 안전보장이사회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The UN Security Council.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동떨어져 있지만 얘네가 결정하면요 우리나라 공격할 수,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그 상임이사국 5개가 거부권 행사만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의미예요. 유엔 안보리에는 이사국 중에 상임이사국이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있어요. 상임이사국은 저번에 그 에모 수업 시간에 나왔지만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거기 나와요. 이렇게 해서 5개국이죠. Permanent가 왜 이래? 5개국 누군가요? 미국,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맞죠? 네. 그럼 이 5개 나라에게는 항상 그 어떤 권한이 있어요? 비토,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5개 국가가 1개 국가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만장일치가 돼야지 어떤 무력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다 함께 나토라는 게 다 나와야 되죠. 국제사양조약기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요거는 빼버렸어요. 여기에. 유엔 안보리까지 알아주시고 유엔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15개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 그럼 한반도는 그 밑에 돼 있고요. 한반도에 있는 주변의 바다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서해, 동해, 남해 하잖아요. 서해는 뭐라고 써요? The West Sea. 정해져 있으니까 더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문자 써줘야 되죠. 고유명사니까. 우리는 황해라고도 하기 때문에 웨스트 시를 뭐라고 하냐면 더 옐로우 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국제관계 얘기할 땐 더 옐로우 시 하면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더 웨스트 시라고 쓰는 게 더 일상적입니다. 동해는 뭐라고 하나요? 누가 Sea of Japan이라고 그러던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The East Sea예요. 안타깝게도 이코노미스를 비롯해서 많은 잡지에서 여전히 여기를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코노미스는 아주 스터번하더라고요. 도대체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알면서 그러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알면서. 왜냐면 이코노미스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동해라는 명칭이 얼마나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돼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스트라고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정도는. 근데 알면서도 그거를 처음에는 몇 번은 병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병기도 하냐면 Sea of Japan 해놓고 괄호해놓고 이스 이것도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전보다 나아진 건데 요즘엔 그것도 안 보여요. Sea of Japa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지금 이스트 Sea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영어로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남해는 The South Sea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 북해는 뭐죠? 라고 했더니 누가 이렇게 놀스 씨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북해 없어요. 그다음에 판문점을 제가 썼는데 판문점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교통 통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문점. 판문점 하면 되는데 영어만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모르니까 저 트루스 빌리지라고 썼어요. 트루스라는 게 휴전이죠. 휴전 때 판문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휴전 때 그 연락사무소를 구체적 기본으로 한 그 주변을 다 판문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부를 때는 The Truth Village 판문점이라고 해서 입에 붙여놓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 말 그대로 이제 휴전 때 우리가 그 군사적으로 휴전을 그은 선이란 말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8선이라고 하지만 38선이라는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써줘야죠. 그럼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해서 MDL이라고 씁니다. 그럼 MDL, D는 Demarcation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이렇게 선을 그어준다, 구분해준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Demar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용례 빼고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두면 Demarcation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제가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외대 통번역대학원 입시 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플래시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어요. 애플에서는 플래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사실 플래시하고 애플하고 싸워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본인의 생각을 한 거예요. 플래시를 구동시키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늦어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플래시가 안 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자기네 홈페이지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걸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그 해에 외대통대 입시에서 2차 시험에서 그게 나왔어요. 번역으로. 그런데 이번 이제 외대통번역대학원 말고 서울 외대통번역대학원이라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1차 시험에서 두 개의 지문이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뭔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뭐 그냥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요즘 주요 이슈가 돼가고 있구나. 물론 모르긴 해도 다른 통번역대학원 학원 선생님들도 비슷한 걸 했겠지만 어쨌든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는 주요 이슈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둬야 된다. 물론 그 옆에 제가 CF라고 하는 The 38th Parallel이라고 했죠. 이게 38선입니다. 근데 38선을 부르는 영어로 직역한 게 맞지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면은 The 38th Parallel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한반도 국내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38선을 Military Demarcation Line 해서 MDL이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들으면 금방 다가와야 돼요.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그다음에 그 휴전이라는 단어를 써봤는데 휴전하면은 싸우다 중지하는 거죠. 세 단어 보시면 제일 쉬워 보이는 단어가 뭔가요? 트루스 아닙니다. ceasefire가 제일 쉬운 단어예요. 왜냐면 이렇잖아요. 사격 개시 하면 뭐라고요? 사격 개시 open fire 합니다. open fire. 그러니까 포문을 열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포문이 큰 포뿐만 아니라 조그만 총에 여기 그 총구도 이걸 포문이라고 본다면 이걸 포문을 열어라 그러면 쏴라 라는 거라서 이거는 open fire 합니다. 그러면은 막 이제 어느 정도 적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휘관이 cease fire 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단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ceasefire가 seize하고 fire를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명사로 만들어서 ceasefire. 그러면 이게 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ceasefire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고 그걸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armistice라고 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건 이제 여기 나왔던 단어들 모르는 단어가 있었으면 꼭 영영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럼 전쟁 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at war라고 하면 at war 그러면은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We are still technically at war. 이 technically가 어떤 말일까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왜 여러분 technical terms라고 하면요 기술과 관련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전쟁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평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조항들을 따져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엄밀히 따지면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렇게 쓴다. at war, at war.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전에 한국이 전쟁 중이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뭐야 우리가 지금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전에 중고생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사도 배우면서 뭐냐면 12.12 사태들에 들어본 사람이 아이들이 거의 5%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또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뭐하고 헷갈리는 애들이 많았냐면 8.15 독립하고 헷갈리는 애들이 많았답니다. 8.15, 5.18. 그 숫자 비슷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겁니다. 우리가 중고생들 욕하면 안 되죠. 왜요? 이게 성인들의 무지와 무식과 또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 맨날 수학 영어 점수나 생각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민통선이라는 게 민간인 통제의 선이죠.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통선 안에 있는 그 구역이 지금까지 의도치 않게 수많은 그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곳이 됐지 않습니까? 민통선을 이렇게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정한 거죠. The Civilian Control Line이었는데 물론 Restriction Line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민통선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북방한계선이다라고 하는 The Northern Limit Line인데요. 아까 안수현 씨가 남한과 북한이 합의했다고 했는데 북한이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북한은 합의하지 않고 유엔하고 한국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물론 북한 입장에서도 그때 충분히 objection을 해야 되는데 objection을 하다가 안 하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협의를 하자 말자 해서 70년대부터 계속 잊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한 번도 거기다 협의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협의가 안 됐냐면 우리가 이미 그어놨는데 북한이 협의한 대로 그으면요 우리나라 연평도가 북한에 들어가요. 연평도를 포함해서 섬 어깨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들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쪽 선을 그렇게 그어놔 버렸으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협의를 하자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었다고 하면요, 저 완전 매도됩니다. 모 당에 빨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해결하려고 계속 접촉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한 번 나면 나쁜 놈들 하면서 그놈들 욕만 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또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만큼 떼주자 이런 얘기 절대 아니라 뭔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합의하지 않은 선이에요. 북방 한계선은요. 그리고 북방 한계선이 또 중요한 게 북한 어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거기가 꽃게잡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북한 경비정 몇 대 해가지고 넘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나쁜 놈 되고 저 잡혀 들어가요. 저 국가보안법 위반 여비를 들어가기 쉽게 나쁜 놈들이죠. 왜 포를 쓰고 그래? 그리고 넘어오면 분명히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전신침을 나쁜 놈들이 진짜 다 없애버려야 돼 진짜 나쁜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잡혀 들어가요. 네. 자, 두 번째 군사 관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군사 관련. 미사일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북한이 미사일만 발사하면 우리가 화들짝 하는데 미사일 발사하면 화들짝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네, 그거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가장 화들짝 놀라는 이유는 북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 탄도미사일을 얘기합니다. 탄도미사일이 무엇이냐? 탄도미사일. 탄의 길이 정해져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슉 조준해가지고 자 저기 맞춰야 되겠다라고 각도를 미리 조준한 다음에 평 쏴요. 그럼 슝똥 이게 탄도미사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 쏠 때 잘못 쏘면 엉뚱한 데 맞는 거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처음에 개발됐을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탄도미사일에 대비되는 개념에 무슨 미사일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건 말 그대로 유도미사일. 유도미사일은 이게 뭐 레이저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표적을 향해서 얘가 가게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럼 훨씬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워낙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유도미사일이 차지하는 군사적인 부분이 따로 있고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이 훨씬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중요성이 군사에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또 우리가 대량살상 무기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량 살상 무기 혹은 대량 파괴 무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여기서 뭐뭐뭐 한다고 했나요? biological 그다음에 chemical and nuclear 혹은 뭐 atomic이라고도 하는데 weapons에다가 뭐까지 합쳐서 missile까지.
미스리 왜 미스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종종 뭐라고 하냐면 delivery means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배달 도구예요. 그러니까 대량살상 무기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던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미사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무기라든지 생물무기는 이미 충분히 북한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멀리 잘 쏠 수만 있는 탄도미사일만 있다면 이거는 어디든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더 멀리 날아가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탄도미사일 만들었다고 하면 미국이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하는 겁니다. 북한이 가진 탄도미사일이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이 금방 들어봤던 대포동 1, 2호 같은 거 했죠.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미 들어와서 알고 있는 노동미사일 이거 중국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커드 미사일 이건 구소련 거 러시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일 멀리 날아가는 게 뭐예요? 대포동 미사일인 거죠.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도 1000km, 2000km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 그걸 쏜다. 그러면 대포동은 사실 우리에게 당연히 위협이 되지만 우리는 대포동 없어도 충분히 위협이 되죠. 1000km면 다 덮는데 뭐 우리나라 저기 제주도까지 다 덮는데 1000km, 2000km면 이게 바로 볼리스틱 미사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 제가 ICBM이라고 써왔는데 이거는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면 대륙간이란 말은 대륙에서 대륙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무지 멀리 날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디드 미사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중에는 짧은 미사일도 많아요. 몇십 킬로미터 날아가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 뭐 있을까요? 예전에 천마인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죠? 이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천마, 하늘을 딱 하는 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합의 때문에 제 기억으로 300에서 350km 넘는 미사일을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2000km 날아가는 거 갖고 있지만 우리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만들었죠. 그래서 기껏해야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km 정도까지 날아가는 걸 갖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제안을 미국이 시켜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리뿐만 아니라 중량도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중량하고 거리 이런 부분을 미국이 우리에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미국 성질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못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 거니까 처음에. 그래서 미국 말을 듣는 거고 또 우리 전쟁이 나서 한반도가 큰일 나게 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큰일 나게 되면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참전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권을 빼앗겼다는 측면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아직도.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자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이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 미사일 중에 에어 투 에어 미사일이고 랜드 투 에어 혹은 그라운드 투 에어라고 쓰기도 하고 에어 투 십이라고 이거를 한자어로 딱 하면은 투를 뭐라고 할까요? 배로 합니다. 그러면 에어 투 에어는 공대공 미사일. 그럼 공대공 미사일은 누가 누구에게 쏜다는 얘기일까요? 비행기가 비행기한테 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에서 출발해서 공에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랜드 투 에어 아니면 그라운드 투 에어면은 지대공이라고 하죠. 지대공은 말 그대로 땅에서 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보고 나서 지금 미사일 이렇게 조준하고 있다가 평 땅에 쏘는 이건 다 land to air 아니면 ground to air라고 씁니다. 그럼 air to ship 미사일 하면 공대 지는 아닐 것 같아요. ship이니까 우리말 딱 있나? 공대 선박. 근데 이 얘기가 왜 만들어졌냐면요. 우리 이제 그 군함에서 ship to air 이런 미사일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배를 향해 쏘는 건 air to ship missiles라고 씁니다. 그래서 to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발사한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자주 나와요. 또 비행기를 부르는 말이 jet죠. 그래서 저번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나왔어요. fighter jet, passenger jet, cargo jet, bomber jet. bomber도 jet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fighter 같은 경우는 jet을 붙여야 되죠. 그 passenger 하면 jet을 빼버리면 패신저가 되니까. 그럼 파이터 jet은 뭐라고 해요? 전투기. 패신저 jet은 여객기. 그리고 카고 jet은 화물기. 그리고 바머 jet은 폭격기라고 하죠. 폭격기는 위에서 폭탄을 슉 떨어뜨리는 거. 제트기 파이터 jet은 휙 이렇게 쏘는 거. 그리고 물론 파이터 jet도 밑에다 이렇게 쏠 수 있겠지만 폭탄을 떨어뜨린 건 바머밖에 없어요. 바머. 그럼 탱커는요? 탱커는 뭘까요? 이건 그냥 배입니다. 유조선이에요. 유조선. 여기는 쉽 안 써요. 그냥 탱커 하면 유조선이에요. 유조선.
그다음에 within range of라는 게 나왔죠. 사거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300km짜리 무슨 뭐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평양에서 발사하면 평양 뭐 개성까지 합시다. 개성에서 발사하면 대전이 사거리 내에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사거리 내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within range 한다. 그러면은 대전 is within range of the missile.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에어스트라이크나 에어레이드는 공습할 때 쓴 말이죠. 그 전투기가 가다가 거기다 직접 쏘거나 아니면은 바머가 갑자기 내리거나 이거 에어스트라이크 에어레이드라고 하고 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이런 말도 있죠. 지금 떠올랐네. friendly fir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아군 공격을 얘기합니다. 아군 공격. 이게 뭐냐면 오판해 가지고 적인 줄 알고 잘못해서 아군을 공격하면 그걸 friendly fire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병들이 딱 이렇게 짐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군이 우리를 적으로 오인해 가지고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 무전으로 friendly fire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게 아군이구나라는 걸 알고 물론 다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무슨 뭐가 있겠죠. 그 아군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하면 friendly fire라는 말이 바로 아군 공격이라는 걸 알려지고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fratricide. 이게 뭐죠? 자살. 그러면은 이거는요? 부모 살해입니다. 부모 살해. 폐륜이죠. 그럼 fratricide는 fraternal fratry 하는 거는 형제란 뜻이에요. 그럼 형제 살해를 fratricide라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런데 동족 살해.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종종 이 fratricide라고 번역을 합니다. 동족을 살해했다. 근데 friendly fire를 다른 그 말로 저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요? 동족을 죽이게 된 사건, 사고. 그럼 이제 그걸 또 friendly fire라고 한다고요. 이것도 전쟁 얘기 나오면은 자주 나옵니다. 미국이 많이 그랬대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오인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 아까 at war 했었죠? at war. 그 다음에 skirmish라는 게 있는데 skirmish는 보통 전면전까지 가기 전에 전초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일부 지역에서 잠깐 부닥치는 거. 이건 skirmish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과 남한의 경비정이 뭐 충돌이 있었다. 그때 쓰는 게 skirmish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퍼지지 않고 그쪽에 국지적으로 그 몰려 있는 그런 전쟁. 이런 걸 skirmish라고. 이 skirmish가 갑자기 보통 대부분에 그렇죠.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갑자기 불거져서 1차 대전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전면전이다. 완전히 다 퍼진 전쟁을 full-fledged war라고 합니다. full-scale war라고도 하죠. full-fledged. fledged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깃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fledgling democracy. 어떨 때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fledgling democracy. 여러분 뭐랄까요? East Timor. 이게 아시죠? 동티모르. 이 뭐냐면 동티모르가 지구상의 가장 최신생 국가죠. 네, 최신생 국가. 그만 그럴 거예요. 동티모르가 또 있나? 나라가 또 생각하는 데가. 그러면은 동티모르가 탄생을 했어요. 처음에 힘드니까 과도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뭐 과도정부를 보통 케어테이커 가버먼트라고 합니다. 테이크케어 해주는 가버먼트죠. 우리도 50년도에 있었잖아요. 과도정부가 생겼다가 이제 뭐 권력을 이양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fledgling democracy라고 합니다. 왜냐면 fledgling은 이제 막 깃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새가 태어나면 어때? 털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막 뽀송뽀송 이제 뽀송뽀송 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나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뽀송뽀송 막 시작된 이런 말을 fledgling democracy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fledgling이라는 말이 full-fledged라면 깃털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뭐냐면 처음에 skirmish 있다 갑자기 확 퍼져버린 이런 말을 full-fledged라고 해요. 그럼 full-fledged 같은 경우는 또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같은 데도 씁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경제 위기가 퍼졌죠. 그런데 처음에 애들이 시작하다 갑자기 이게 확 퍼져버렸어요. 위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으면 그때 그걸 갖다가 full-fledged crisis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전쟁 얘기할 때 자주 나온다는 거. 또 육해 공군 그 다음에 해병대까지. 육해 공군의 Army, Navy, Air Force 그리고 Marines는 해병대. 해병대는 뭐죠?
땅하고 바다 동시에 싸우는. 근데 해병대가 누구냐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귀신 잡는 귀신 잡긴 잡는데 해병대가 뭐냐고 하면은 바다에서도 싸우고 육지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The artillery나 the infantry라고 해놨는데 the artillery라고 하면은 포병부대. 포병은 제가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도 이거 MO에서 나왔었는데 포병은 멀리 곡사화기를 쏘는 거 이렇게 멀리 최소한 1,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 같다가 빵 쏴가지고 멀리 안 보이는 적을 이렇게 없애는 게 바로 포병이고 그럼 보병 같은 경우는 the infantry 걸어다니는 거죠. infantry는 보병이에요. 보병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거면 총 쏘고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제일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병입니다. 그럼 제일 뒤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포병이에요. 왜냐하면 보병이 막 오지마 그러고 총 쏘고 있으면은 뒤에서는 얘들 도와주려고 멀리까지 날아가니까 한 20km 뒤에서 그 적이 있는 데다 포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결국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포병들 입장에서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쪽도 포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보병이 항상 앞에 간다. 맨날 걸어대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병을 특히 뭐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땅에 사는 어떤 견공이다. 뭐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별로 안 좋은 말이 아니 땅깨라고 해가지고 남자친구 아직 군대 안 갔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부대를 쓴 겁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여학생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말로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에 연대, 사단. 물론 중간에 뭐 군단, 뭐죠? 여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특정 그 부분을 결합한 거기 때문에 요렇게는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소대하면 소대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 있죠. 다 차례대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플래툰이라고 해요. 여러분 플래툰이라는 영어 아시죠? 네, 플래툰이 이제 소대. 그러면 소대는 몇 명 정도의 규모인가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0명 전후로 보시면 돼요. 중대는 그 소대가 여러 개 구성이 돼가지고 한 100여 명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 대대는 한 400여 명,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한 400여 명 전후. 연대는 몇천 명 정도 되겠죠. 왜냐면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소대가 몇 개 구성돼서 중대가 되고 중대가 몇 개 구성돼서 대대가 되고 대대가 몇 개 구성돼서 연대가 되고 연대가 몇 개 구성돼서 사단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소대는 장이 있을 거고 중대는 장이 있죠. 그럼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있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하기 쉽게 여자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중대는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컴퍼니라고 불러요. 그럼 이지 컴퍼니라고 기억나시나요? 이지 컴퍼니. 그럼 밴드 브라더스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10부작 안 보셨어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보신 분들은 대작이에요. 이걸 안 보면 전쟁을 모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밴드 브라더스 10부작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게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중대 이름이 이지 중대였어요. 그래서 이지 컴퍼니가 계속 나온다고요. 근데 컴퍼니 중대라고 하고 대대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대대는 버탈리언이라고 하는데 지금 괄호 놓고 스쿼드론이라고 쓴 것은 이거는 공군이나 해군에서는 스쿼드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 둘 다 스쿼드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맥락이 결정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건 다 육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육군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영국은 조금 더 달라요. 근데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주로 미국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건데 그럼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에 연대 이건 레지먼트라고 하고 그리고 디비전 하면 사단이라고 사단은 보통 2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 한 사단 병력이 사단장은 그 스타 몇 개인가요? 보통 사단장은 두 개 정도 소장 정도 되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사단까지만 썼어요.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계급이죠. 계급. 무지 많은데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한 번쯤은 숙지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3번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기억나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일병이 아니죠. 이병이에요. 라이언 이병 구하기. 자, 그럼 안수현 씨. 자, 군대를 가장 모를 것 같은 사람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른 분들 가만히 있어요. 2등병이 높아요? 1병이 높아요? 2등병이 높아요. 이렇게 여자분들은 항상 물어보면 2등병이 높다고요. 왜요? 1 다음에 2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안 간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2등병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병입니다. 오케이? 영어로 거기 있죠? private이라고 하고 private first class 2등병 1병 1병 다음에 뭐예요?
상병입니다. 상병은 corpora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장은 sergeant라고 해요. 이 역까지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병사라고 하냐면 쫄개 쉽게 얘기하면 쫄개예요 쫄개. 여기까지 병사예요. 그럼 우리가 군대 간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병장으로 제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냐면 이제 하사관이라고도 하고 부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때는 하사관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부르더군요. 여기서부터는 간부예요 소위. 이제 직업군인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하사관을 뭐라고 하냐면 non-commissioned officers라고 합니다. non-commissioned officers. 그리고 하사관이 있고 또 장교가 있어요. 장교는 commissioned officers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아까 소대장 했죠? 소대장은 누가 합니까? 소위가. 보통 중대장은? 중위나 대위가 하죠. 소대장은 소위나 중위가 하고 중대장은 보통 대위가 하고 그리고 대대장은 중령 정도가 하고 연대장은 대령 정도 하고 사단장은 스타 정도, 투스타 정도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병이 있고요. 하사관이 있고 장교가 있어요. 그러면 병에서 하나 끝나고 하사관에서 하나 끝나고 장교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례대로 얘기한 거예요. 밑에부터 제일 위까지 제가 쓴 거예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 여기까지가 병이고요. 병사. 그리고 staff surgeon은 하사, surgeon first class는 중사, master surgeon은 상사까지 했죠. 여기까지가 non-commissioned officer, 하사관 혹은 부사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second lieutenant 소위죠. 여기서부터 이제 commissioned officer예요. 그 다음에 lieutenant 하면 중위, captain 하면 대위, major 하면 소령, 그 다음에 lieutenant major 하면 중령, major는 대령. 여기까지가 영관급 장교. 뭐 여기 그 이유는 다 장교예요. 그 다음 brigadier general 하면 준장 별 1개. 그 다음에 major general 하면 소장 별 2개. lieutenant general 하면 뭐죠? 중장 별 3개. 그 다음에 general 그냥 general 하면은 이거는 대장 별 4개. 대장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줄어들죠. 우리나라 대장 몇 명인가요? 몰라요. 10명 안 될 겁니다 아마. 대장이 끝이에요. 안태현 씨. 대장이 제일 높은 거예요. 대장 위에 또 있죠, 사실은. 대통령이 있죠.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군사로 따지면은 군으로 따지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생소한 게 없어요. first class가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다른 거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된다기보다 알면 많이 편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럼 이제 명칭 및 표현들과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거 실제로 신문에 나왔던 걸 제가 발췌한 겁니다. It is speculated that the North currently has deployed vehicles. 거기까지만 보면 speculation이니까 한번 유추된다는 거죠. 확실치 않고요. 북한이 현재 어떤 그 이동 수단을 배치한 거예요. 근데 mounted with라고 했으니까 이게 장착된 이동 수단인 거죠. mounted요. Russian made GPS jammers. jamm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파 방해 같은 걸 jamm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제 GPS 뭐요? 교란 장치. 근데 그 교란 장치가 사거리가 얼마냐면 with a range of 한 거죠. 50에서 100km 사거리. 다시 말하면 얘네가 이걸 켜게 되면 50에서 100km 안에 들어가 있는 GPS를 장착한 군 차량이 아예 위치를 파악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In 2 or 3 area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근처에 2개나 3개 지역에다가 사거리 50에서 100km 정도 되는 GPS jammer를 설치했다. 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얘기인지 다가오시죠? 두 번째, 북한군이 conducted 2 anti-ship missile tests. 그럼 anti-ship missile test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대선박 미사일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죠? 군함을 상대로 한 미사일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In the West Sea 어디예요? 서해에서. 그리고 2차례 했는데 10월 달에 하고 이번 달에 한번 했습니다. 북한군은 test fire를 동사로 썼죠. 그럼 시험 발사하는 거예요. test fire 두고요. air to ship missiles twice. air to ship missile 뭐라 그랬죠? 공중에서 배를 향해 쏘는 미사일 테스트인 거. 이걸 갖다가 시험 발사를 2번 했고 10월 달에 한번 하고 이달 초에 하고 뭘 이용했냐면 요거 바모젯이. 그럼 IL-28은 뭐냐면 바모젯 이름인 거죠. 바모젯이 아까 뭐였죠? 폭격기였죠. 요 폭격기를 이용해서 air to ship missile을 2번 했다. 미스라고는 하지만 폭격기니까 대부분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겠죠. 근데 어디 위에서 했냐면 over the West Sea. 그러니까 서해 상공에서 한 거죠. 또 거기다가 in addition to the 2 missile test 2차례 연습한 거에다 덧붙여서 on the northern side of the northern limit line이었으니까 북방 한계선 북측에서
아주 특이한 동향이 have been detected. 특이한 동향이 감지되었습니다. Since early last month. 지난달 초부터 NLL 북방계성 북측에서 아주 특이한 동향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프롬프트 또 나왔네요. 남측으로 하여금 경계 태세를 강화하게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 북한이 was reported to have moved fighter jets 또 나왔네요. 전투기를 어떻게 했냐면 to bases near the NLL NLL 인근 지역의 기지로 옮겼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relocated anti-air missile anti-air 한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공 미사일이죠. 대공. 그러면 대공 미사일을 옮겼다는 거죠. relocate 했으니까 로케이션을 바꿨어요. 어디다가 closer to the 백령 아일랜드 백령도 인근 지역으로 대공 미사일을 옮겼다고 합니다. 물론 대공 미사일이라고도 하고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the North Korean unit response for the attack on 연평 아일랜드 연평도 공격을 담당했던 그 북한 군 부대가 이번에 그 부대를 유닛이라고 부른 거죠. 요 부대가 moved artillery further down south.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포병 부대를 좀 더 남쪽으로 배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남쪽으로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further down south 이렇게 했죠. 자, 3번 볼게요. Even before the country, 이건 우리나라 아니에요. fell into a full-fledged crisis. 그럼 full-fledged crisis로 이번에 빠졌다라고 썼네요. 그죠? 그럼 이 나라가 완전한 위기 상태로 빠져들기 전에도 이 나라의 아이들의 3분의 1은 저체중에다가 아주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다고 유니세프가 말했습니다. 4번. 이것과는 별도의 한 사건에서 이 육군 측에서 4명의 여성 전투병사들에게 공지를 했대요. 이건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의무 복무를 하죠. 그 4명의 여성 그 전투병사들에게 공지를 하기를 They might have to leave their artillery battalion. battalion이 뭐였나요 아까? 중대는 컴퍼니였고 연대 아니고 대대를 battal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포병 대대를 떠나야 한다고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왜 떠나야 했냐? To make way for religious male soldiers.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심취한 남자 병사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who object to the mixing of the sexes. 남성과 여성이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태교 무슨 철저한 유태교에서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은 군에서 복무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근데 그거를 맞춰주려고 여자 병사 4명에게 나가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네. 그럼 군대 가면 되죠. 아니에요. 자 5번 back then 별도의 다 아티클들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때는 약 1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were known to live within range of the rockets. 그러면은 그 로켓의 사거리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떤 로켓이냐? which had hit targets no further than 여기. 요 지역을 설명하려고 뒤에다가 가자라고 했죠. 가자 스트립이라고도 하는데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맨날 폭탄 터지는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에슈켈론이라고 하는 데보다 더 떨어지지 않은 타겟을 목표로 삼았었던 로켓의 사거리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만 명이. 자, 이제 됐죠? 여기 있는 건 제가 일부만 해봤었는데 특히 여기 나왔던 이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아까 나왔던 계급 이름. 요게 그나마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 나온 말들은 정말 항상 자주 나오는 말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포격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북방한계선 얘기가 항상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으셔야 되겠고 제가 북방한계선이 뭐 유엔과 미국, 한국이라고는 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북방한계선에 대해서 한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보도도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거는 한국 국민으로서 너무 우리 창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단어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올 때마다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까먹었다 싶으면은 북한 관련 뉴스보다 까먹으면은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뭐 했나 알아보시고 찾아도 보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무지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